안녕하세요. 슬아의 아들 둘을 둔 40대 후반 아빠입니다. 어느새 11살, 9살이 된 아들들을 보면 저를 키우느라 힘드셨을 부모님의 노고와 이전에 보이지 않던 부모로서의 고충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눈앞에 있어도 다를까 걱정되고 그리운 자식을 향한 애다름, 혹시 아프기라도 할 내 훗날을 미리 대비해야 내 자식이 고생스럽지 않을 거라는 부담감 등이 말이죠. 하지만 시간은 저와 제 자식들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가기에 제가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고민해 볼 새도 없이 자식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어영부영 저도 나이만 많은 부모가 되어가던 중 제 인생의 발도장을 찍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흉흉한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굉장히 구두쇠인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셨거든요. 외조부님께서도 어머니가 15살이던 때 너무 이르게 돌아가셨다고 했고요. 아래로 동생들은 줄줄이 넷이나 되고 부모님이 남긴 유산도 일절 없으니 막막하기가 이를 데가 없으셨다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동생들은 먹여 살려야 했으니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삭바느질에 추수 때가 되면 인근 논에 나가 일손을 거들기도 했고 돈 좀 있는 동네 유지집에서 아기 돌보기에 성인이 되어선 미신 공장에 나가기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고요. 그러다 결혼하게 된 아버지마저 부모님도 집도 절도 없는 가난한 남자였으니 어머니가 충분히 돈에 관해 한이 맺힐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너무 어릴 적부터 고된 일을 많이 해온 터라 일찍이 몸이 망가져 어머닌 일조차 더 이상 하기 힘든 상태셨으니 택시기사인 아버지의 벌이만으로 생활해야만 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구두쇠처럼 사시는 와중에도 확고한 기준이 있으셨어요. 내가 그때 제일 서러웠던 게 뭔지 아니? 돈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도 작아지는 거였다. 그 동네 사람들은 나를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계집애라고 불렀어. 게다가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못된 짓을 하려는 놈도 있었지. 하지만 더럽고 검은 돈이라도 난 너무나 절박했던 터라 그 유혹을 뿌리치는 데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 그래도 나는 참았다. 최소한 내 동생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싶었거든. 그러니 정길이 너도 항상 내 말 명심해라. 너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야 돼. 사람 사이 인정을 버리지 말고 눈먼 돈을 탐하지도 말고. 알았지? 어머니는 덜 쓰고 덜 자고 덜 먹을지언정 절대로 남의 것을 욕심내거나 그릇된 일을 하진 않으셨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자신에게 주어진 것 외엔 눈길도 주지 않던 아주 올곧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어머니의 올바른 성정을 아셨기에 어머니의 생활 방식을 존중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와 제 남동생 또한 어릴 적부터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었죠. 저는 그런 생활이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는데 제 동생은 나름대로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한 저와 동생은 사뭇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입사해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 반면 동생은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소자본 창업에 뛰어들었어요. 형, 난 이제 조망만한 돈 아껴 쓰고 그걸 쪼개고 쪼개 모으며 사는 삶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아주 지겹다고. 나는 크게 성공할 거야. 우리 부모님이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난 정말 다르게 살 거야. 소박한 삶에 만족하던 저와 다르게 동생은 그런 집안이 갑갑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전 동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길을 걸어가려는 동생을
마음으로나마 응원해 주었죠. 그렇게 동생은 몇 번의 실패를 딛고 드디어 작은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실패 후 좌절감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옆에서 지켜봐온 터라 나중엔 존경심마저 들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제 나이 30 중반에 부모님은 결국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사셨습니다. 비록 아주 새 것인 신축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큰 돈을 근검절약만으로도 모으셨다는 사실이 아주 대단하고 박수칠 만한 일 아닙니까? 심지어 저와 제 동생에겐 얼른 돈 모아서 너희 가정 꾸리라며 생활비나 용돈은 일절 받지도 않으셨는데요. 아파트에 입주하던 날 어머니는 큰맘 먹고 그날 저녁 소고기를 사오셨어요. 우린 아주 오랜만에 네 식구가 둘러앉아 고기 파티를 했죠. 어머니는 기분이 무척이나 좋으셨는지 웬일로 소주도 몇 잔 드시더라고요. 평소에 술을 입에 잘 대지 않았던 분인지라 금세 취기가 오른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랑 니들 아버지 노후 걱정 말고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네 아버지도 아직 정정하게 일하고 있고 우리 살 집도 이렇게 떡하니 마련해 놓았고 정 힘들면 이 집 팔아서 작은 집으로 다시 이사 가도 되니까 말이야. 너희들 일하면서 돈은 열심히 모으고 있지? 그럼요. 저 이번에 주식으로 좀 벌어들인 돈이랑 그동안 모은 돈 합치면 그래도 한 1억 5천은 돼요. 이번에 주식에서 꽤나 재미 좀 봤거든요. 저는 어깨를 으쓱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부모님께 배운 절약 습관에 틈틈이한 부업과 월급, 주식으로 이득 본 돈까지 합하니 저 스스로 생각해도 큰 소리 칠 만한 돈을 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후 저는 회사 후배의 주선으로 만들어진 소개팅 자리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정말 저와 잘 어울릴 사람이 있다고 절 보챘었거든요. 저보다 3살 어렸던 아내는 조용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고든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아프다 1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돌보느라 여태 모은 돈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생각도 못했었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끈질긴 저의 구애 끝에 우리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제 나이 38에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어떻게든 높은 선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그동안 돈도 더 열심히 모아서 말이죠. 저와 아내는 부모님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절반이 넘게 대출금이었지만은요. 그리고 이듬해엔 저를 쏙 빼닮은 큰아들을 또 연이어 다음 해엔 둘째 아들마저 품에 안아볼 수 있게 되었죠.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비록 소규모 회사이긴 했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며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고 그에 맞춰서 저는 진급까지 하게 되었어요. 각각 3살, 4살이 된 아들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내는 운이 좋게 재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아직 2분 다 몸이 건강하신 부모님과 결혼 생각 없이 열심히 자기 사업을 하던 동생, 그리고 홀로 남은 장모님을 모시며 잘 살고 있는 처남네 부부까지. 제 인생의 근심거리가 될 만한 먹구름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오기 전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다는 말처럼 그 평화롭던 시기는 다가오는 불행의 자취를 숨기기 위한 위장막이었더군요. 저는 태풍의 눈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재취업을 시작한 지 2년 뒤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시더군요. 정기라, 네 엄마가 요새 하도 상태가 이상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글쎄 치매가 왔다는구나. 아버지는 울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말로만 듣던 그 치매를 그렇게 굳건하시던 저희 엄마가 앓게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네 엄마가 자꾸만 돈이 없어진다면서 이곳저곳 돈을 숨겨두는 거야. 다람쥐도 아니고 어찌나 많은 곳에 돈을 숨겨두었는지 나중엔 정신이 온전해져서도 기억을 못하더구나. 저번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봤는데 비누 받침대 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찾기도 했다. 그 총명하던 양반이 일이 되다니 치매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이야. 어머니의 치매 증세는 점점 심해지셨어요. 아버지에게 듣기로 몸에서 냄새가 나신다며 하루에 5번씩 목욕을 하시는 건 부지기수였고, 한 번은 마개로 배수 구멍을 막고 욕조에 물을 틀고 외출하셔서 집안이 온통 물난리가 난 적도 있으셨다고 해요. 주말마다 찾아뵙긴 했지만 저도 가정이 있던 터라 매일같이 어머니 곁에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동생 또한 사업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부모님을 보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동생은 아버지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떤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됐다. 평생 내 옆에서 고생한 니들 엄마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겠니? 힘들어도 내 안사람은 내가 돌보련다. 너희 누리 걱정 말고 니들 인생 살아. 한 번씩 너희 엄마한테 얼굴이나 비추러 오고. 그렇게 아버지는 정말로 남의 손 한 번 빌리지 않으시고 어머니를 보살피셨어요. 일조차 그만두시고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보살핌에도 어머니는 점점 기력이 쇠하셨고, 결국 제 나이 45, 어머니의 나이 68에 삶을 마감하시고 말았습니다. 너희 엄마 눈 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니? 평생 고되게 살던 사람이 갈 때는 치매에 걸려 근심 걱정 하나 없이 갔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네 엄마가 나보다 먼저 가서 얼마나 다행이냐. 치매에 걸린 아픈 네 엄마 두고 내가 먼저 가게 되었으면 자식인 너희만 더욱 고생이었을 게야. 게다가 나 또한 죽어서도 네 엄마가 마음에 걸려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로 어머니를 보내고서 본인이 할 일은 다 마쳤다고 여기셨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시고 말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그렇게 같은 해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여의게 된 것이죠. 저와 동생은 부모님의 집을 처분한 돈과 모든 유산을 절반으로 나눠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과 동시에 상속세를 다 내고서도 2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게 된 거죠. 저는 그 돈으로 남은 아파트 대출 잔금을 갚으려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생이 제 회사 근처까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동생에게 커피를 사주며 사정을 물어보니 동생은 제게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부탁을 하나 하더군요. 형, 아버지가 물려주신 돈 말이야. 나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거기에 형 돈 1억만 더 보태서 딱 3억만. 뭐? 아니, 그 큰 돈 어디에다 쓰려고? 나 원래 하던 사업 접고 계획하던 사업이 있는데 그게 규모가 좀 커. 근데 규모가 큰 만큼 수입도 보장된 사업이야. 투자받기로 했던 데가 있었는데 거기 사정 때문에 투자 시기가 좀 늦춰졌어. 형, 딱 석 달만 빌려주면 내가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 알잖아, 형. 나 진짜 성실한 놈인 거. 나 믿고 한 번만 빌려줘. 내가 2번 다신 형한테 돈 부탁 안 할게. 고민이 되긴 했지만 나이 40이 넘도록 제게 부탁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동생인지라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오죽 급했으면 저를 찾아왔을까 싶기도 했고, 동생 말처럼
뭐든 잘 해내던 녀석이니 지금 일이 잘못된다고 해도 제 돈 떼먹고 도망갈 놈이라곤 전혀 생각지 않았으니까요. 금방 갚겠다던 동생의 말에 저는 아내에겐 함구하고 아버지의 유산과 모자란 1억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동생에게 딱 3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시부모라곤 하나 집안에 어른을 2명이나 잃은 아내의 어지러운 마음에 돌을 더 얹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후 3개월이 지나도 통 연락이 없던 동생에게 먼저 연락을 했더니 동생은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더군요. 투자해 주기로 한 회사에서 아직 연락이 없다면서요. 그렇게 한 달은 2달이 되고 또 3달이 되었습니다. 3달째가 되자 동생은 언제부턴가 제 연락조차 받지 않더군요. 설마 싶었지만 너무도 느낌이 좋지 않아 저는 지방에 있던 동생의 거처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집 앞에서 기다려도 동생은 오지 않았고 대신 옆집에서 대문을 나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말을 걸더군요. 그쪽도 이 집 총각 기다리시오? 네? 네, 제가 형 되는 사람인데요. 또 누가 제 동생을 기다렸나요? 아이고, 형님이 계셨소. 안 그래도 이 집 총각한테 돈 떼먹히고 찾아온 사람들이 2이나 있었다오. 무슨 사업을 한다면서 투자금을 빌려갔다는데 그 사업이 쫄딱 망하고 이 집 총각은 해외로 도망을 갔다지 뭡니까. 눈 뜨고 돈 뜯긴 그 사람들이 뭐라도 건지려고 여길 찾아왔다는데 이 집 전세금도 빼서 도망간 마당에 여기서 뭐 건질 게 있었겠어요. 가족이 있다고 하면 젊은이한테까지 돈 갚으라고 난리 칠지도 모르니까 여기 다시 오지 말아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랍니까? 너무 놀라 동생에게 연거푸 전화를 했지만 당연하게도 동생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미안해 여보. 난 정말이지 내 동생이 그 돈을 떼먹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대출받은 돈이라도 메꿔 놓을게. 정말 미안해. 어떻게 도련님이 이런 일을.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어요. 울지 마요. 하지만 2번 다시 내게 말도 없이 이러지 마세요. 우리한텐 책임지고 키워야 할 아이들이 있잖아요. 착한 아내는 별소리 없이 저를 용서해 주었지만 저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기존 아파트 대출금에 1억이라는 빚이 더 생기게 되고 말았죠.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그 돈을 메꾸겠다는 제 말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며 성장을 하고 있던 저희 회사가 무리하게 사업 분야를 확정하다 그만 파산을 하고 만 겁니다. 다행히 그간 일했던 퇴직금은 건질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빚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도 없었죠. 재빠르게 이직을 해보려고 해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것조차 쉽지가 않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전 지인이 소개해준 헌옷 수거업체에서 헌옷 수거 기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불행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두통을 호소하던 큰아들을 병원에 데려갔는데 검사 결과 뇌에서 양성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뇌종양이었던 거죠. 큰아들은 총 2번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결국 아내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픈 큰아들 옆에 붙어 있어야 했어요. 아직 6살이라 아무것도 모르던 둘째 아들은 엄마가 매일같이 집에 있게 되었다며 좋아했지만 정작 아내와 제 가슴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갈 돈이 산더미였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은 살게 되어 있다던 말이 진짜더군요. 아내는 집에서 부업을 하고 저는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뛰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 피곤해 죽을 것 같은 날이 계속됐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이 버텼어요. 저는 가장이었으니까요. 아내는 힘들어하는 제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보, 분명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은 시간도 올 거야. 우리 조금만 힘내자. 어? 다행히 우리 첫째 건강은 좋아지고 있잖아. 한 번도 힘든 내색 없이 제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아내 덕에 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버티다 보니 정말 사는 게 조금씩 나아지긴 하더군요. 처음엔 옷들 중간에 끼어있던 신발 때문에 손가락이 꺾이기도 했고, 옷 사이에 잔뜩 숨어있던 벌레들에게 옷을 잡고 있던 팔을 점령당하기도 했어요. 눅눅해진 옷들 사이에서 풍기던 악취에 두통을 달고 살기도 했고, 옷들이 흙탕물 위로 엎어져 곤혹을 치르기도 했지만 이 모든 일들도 어느덧 익숙해지니 견딜만 하더군요. 게다가 감사하게도 큰아들은 2번의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고 9살의 나이엔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2학년이 아닌 1학년으로 유급을 하긴 했지만 말이죠. 큰 돈을 차지하던 병원비가 줄어들자 저는 그제야 대리운전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러 헌옷 수거함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수거함의 문을 열었는데 저는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어요. 어이쿠, 이게 다 뭐야? 그곳엔 5만 원짜리 지폐들과 골드바 모양을 한 금덩이들이 엄청나게 들어있었어요. 그만한 현금들과 금은 처음 보는 터라 너무 놀란 전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도 외진 골목이었던 터라 주위엔 행인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시간 안에 일을 끝내야 했기에 저는 우선 그 돈들과 금덩이들을 모두 모아 차에 싣고 일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현금들을 세어보고 금 시세를 찾아보니 그것들은 못해도 좋기 5억은 되겠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솔직히 너무 욕심이 났어요. 이 돈이면 남은 빚도 갚고 이 힘든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고 아내도 아이들도 덜 고생시킬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메웠죠.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욕심을 털어버리려 머리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 것이 아닌 돈은 애초에 탐을 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게다가 정상인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큰 돈을 헌옷 수거함에 이렇게 쑤셔 넣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 또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것들을 가방에 넣고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경찰들도 어마어마한 가방 속 내용물에 입을 떡 벌리더군요. 대단하시네요. 보통 이런 눈먼 돈이 생기면 솔직하게 신고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간이 작은 소인배라 그렇죠 뭐. 아무튼 수고하세요. 잠시만요. 혹시 주인을 찾게 되면 그분들이 따로 살해를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니까 여기 이름하고 연락처 좀 적어주고 가세요. 경찰들의 말에 저는 별 생각 없이 연락처를 적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굳이 무슨 살해금을 받나 싶어 괜히 적고 왔나 싶긴 했지만 어찌됐든 정직한 일을 하고 왔다고 생각하니 내 자신이 뿌듯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닷새 뒤 정말로 지구대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경찰들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주인을 찾았다고 했어요. 어느 백발의 할머니가 그것들을 여행 가방에 담아와서 전부 헌옷 수거함에 넣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박정길 씨, 그댁 할아버지가 박정길 씨한테 꼭 살해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알려드려도 될까요? 아, 그래요. 괜찮긴 한데 알겠습니다. 연락 달라고 해주세요. 저는 살해금을 받을 생각보단 그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한 사정이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흔쾌히 경찰의 말에 알았다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한 할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경찰관 분들에겐 말씀 들었습니다. 제 돈을 찾아주신 분이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례를 좀 하고 싶은데, 사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왜 그러셨나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람 사는 사정이야 다들 제각각이지요. 그러지 말고 사장님,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니 제발 사례를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연이은 제 거절에도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제게 사례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좋은 거절이야 한두 번이지 실랑이가 계속되니 저도 슬슬 지치더군요. 그래서 사정이고 뭐고 그냥 궁금해하길 포기하고 저는 할아버지와의 통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더군요. 자, 잠시만요. 그럼 더 이상 살해하겠다는 말은 않겠으니 저희 집에 한 번만 찾아와 주세요. 제가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옛날부터 고마운 일이 있으면 식사라도 대접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예의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라는 할아버지의 말을 더 이상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어려워 저는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할아버지께 들은 주소로 찾아간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2층짜리이던 그 집은 딱 보기에도 굉장히 비싸고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 안내에 따라 들어간 그 집에서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내로 보이는 할머니, 그리고 저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아들 2명이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서서 저를 맞아주시던 할머니께 고개 숙여 인사를 하려는데 할머니의 돌발 행동에 저는 무척이나 당황하고 말았죠. 상덕아, 너 어디 있다가 이제 왔어? 바로 할머니께서 제게 달려와 제 얼굴을 부여잡고 연신 제 얼굴을 쓰다듬기 시작하신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할머, 이 사람은 우리 상덕이가 아니야. 우리 재산을 지켜준 고마운 분이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에도 할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상덕이라고 부르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자 할아버지께선 할머니를 보고 울먹이며 할머니가 이러시는 사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장님. 이해하세요. 상덕이가 우리 큰아들인데 몇 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게다가 얼마 뒤엔 둘째 아들 상수까지 가정 불화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요. 그렇게 자식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도 아닌 둘 모두 갑자기 떠나보냈으니 우리 할멈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 치매가 심해져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해요. 요즘엔 나도 잘 못 알아보고요. 이제야 사정이 조금 이해가 되더군요. 치매에 걸려 죽은 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할머니를 보니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 가슴이 짠했어요. 저를 식탁으로 이끈 할아버지는 몇 가지 반찬과 방금 끓인 듯한 따뜻한 돼지 김치찌개를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내가 그나마 제일 잘 끓이는 음식이 이거인지라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드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상덕아, 많이 먹어라. 어? 애가 왜 이렇게 말랐어? 여보, 우리 둘째 상수는 언제 온다고 했지요? 둘째 며느리도 같이 오려나? 제가 밥을 먹는 내내 할머니는 제 곁에 붙어서
한시도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미안해하는 기색을 비치며 헌옷 수거함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내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아들들 그렇게 보내고 은퇴를 했어요. 덕분에 이렇게 노년을 보내는 데는 지장 없을 돈 정도는 가지고 있지요. 이것들은 전부 우리 할멈이 치매가 오기 전 모아둔 겁니다. 우리 할멈은 일전부터 은행보단 집에다가 이렇게 현금이나 금덩이들을 모아두는 걸 좋아했는데 아내가 할멈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헌옷 수거함에 입을 만한 옷들을 몇 번 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곤 내가 잠깐 외출한 새 돈하고 금덩이들을 들고 나가서 거기에다 홀랑 다 집어넣고 와버린 거죠. 경찰들이 찾아왔을 땐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이 큰 돈을 전부 잃어버렸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애잔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제가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곤 현관으로 향하니 할머니가 글쎄 저를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아휴, 상도가 어디 가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 에휴, 가지 마라. 더 있다가 가. 왜 자꾸 이 엄마를 내버려 두고 가는 거니? 할멈, 상덕이 아니라니까. 우리 손님이야. 얼른 놔드려. 미안합니다, 사장님. 할멈은 제가 잡고 있을 테니 얼른 가세요. 아니, 이 영감은 누군데 자꾸 우리 상덕이가 아니래. 당신 누구야? 상덕아, 이 영감탱이 좀 쫓아내라. 아까부터 왜 이렇게 우릴 떼어놓으려는 거야? 상덕아, 어디가? 가지 마라. 가지 마. 그날 할아버지 덕분에 겨우 할머니를 떼어놓고 나오면서도 제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너무도 생각이 나서요. 치매를 앓는 할머니도 그런 할머니를 홀로 보살피시는 할아버지도 무척이나 힘드셨을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분에게 계속 마음이 쓰이던 와중 며칠이 지나 할아버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장님. 다름이 아니고 사장님이 간 뒤로 할멈이 자꾸만 상덕을 찾으면서 매일같이 우네요.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와주시면 안 될까요? 바쁘실 텐데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할아버님. 안 그래도 저도 계속 할머니가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렇게 그 주 주말 저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고 할머니께선 저를 보며 마치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누워있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달려오셨을 정도로요. 상덕아, 이 엄마 보고 싶어서 왔구나. 여보, 당신이 연락한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어. 안 그래도 어젯밤에 네가 내 꿈속에 나왔다. 너랑 상수랑 어렸을 때 매번 집 뒤쪽에서 나무 타다가 나한테 혼나곤 했었잖아. 그런데 꿈에서 다 커서 어른이 된 너랑 상수가 여직 그 나무 위에 앉아서 날 보며 웃고 있길래 나도 너희들을 혼내려다 그만 같이 웃어버렸지 뭐니.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단다. 얼른 들어와라, 내 아들. 그날 전 할머니께 밥도 먹여드리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마치 돌아가시기 전 제 어머니께 못다 했던 일을 할머니께 해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참 뭉클했죠. 결국 전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잠에 드시는 것까지 모두 확인한 후 그제야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제게 할아버지께서 몇 번을 머뭇거리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 사장님, 이 늙은이가 염치 없는 건 알지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사장님도 보다시피 내 아내가 치매도 심하고 갈수록 건강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사람 올해는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찍이 자식들 먼저 보내고 힘들어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떠나는 길은 웃는 얼굴로 갈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사장님, 제가 사례는 꼭 할 테니 부디 우리 할멈의 아들 노릇을 해주면 안 되겠어요? 자주는 바라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주 가끔씩만 들러서 오늘처럼 그저 죽은 우리 상덕이인 척 할멈 앞에서 웃어만 주세요. 사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들러서 아들 노릇하고 갈게요. 저야 뭐 보시다시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가 좋아하시고 할머니께 위안이 된다면 기꺼이 그래야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셔서 저도 할머니가 남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할아버지께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마음이 쓰였던 터라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제가 먼저 가끔 이 집에 들러도 되겠냐고 여쭤볼 심산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그런 제 말에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이후로 저는 꾸준히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가끔 아내와 아이들까지 데리고요. 안 그래도 제가 아내에게 두 분 이야기를 하니 아내도 두 분을 꼭 뵙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할아버지, 여기 제 아내랑 아이들이에요. 여보, 얘들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아이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장님 혼자서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가족들이 다 같이 이 늙은이들 집을 찾아와 주다니 내가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모님, 모쪼록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가세요. 아셨지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땐 제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제 아내마저 사모님이라고 꼬박꼬박 높여서 불러주셨어요. 할아버지의 인성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후 꽤 친해진 후엔 제발 말씀을 낮춰달라는 우리의 부탁에 할아버지는 겨우겨우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그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정길 씨, 순미 씨 하며 꼭 존칭을 써주셨지만은요. 가끔씩 할머니는 치매 환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상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할머니께 할아버지의 친한 지인이라며 우리를 소개하곤 했고 할머니 또한 우리를 귀한 손님처럼 아주 예의 바르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천생 부부가 맞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바쁜 와중에도 저는 할머니를 정말 자주 찾아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지겹지도 않으신지 매번 저를 버선발로 마중 나와 주셨고 저는 익숙한 듯 할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라고 부르며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흐뭇하기도 슬퍼 보이기도 하는 묘한 미소를 지으셨고요. 제가 매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으로만 찾아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생신 때는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 할머니를 모시고 민속촌에 놀러 간 적도 있었어요. 제법 큰 아이들 또한 잘은 모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는 저와 아내의 말에 돌아가신 제 부모님을 대하듯 애교를 부리며 그분들을 잘 따랐죠. 아, 상덕아, 이 집 좀 봐라. 너 어릴 적 기억나니? 우리 시골에서 살 적엔 이런 가마솥에다가 밥을 지어 먹곤 했는데 할멈도 참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그러우? 아니에요, 엄마. 저 기억해요.
그래도 가마솥이든 밥솥이든 전 엄마가 해주던 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거 봐요. 영감탱이가 뭣도 모르면서. 아이고, 우리 예쁜 상덕이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할까. 이 엄마도 우리 상덕이한테 밥 해줄 때가 제일 행복했어. 제 아이들은 아내가 할머니를 화장실에 모시고 갔을 때 제게 의아하게 물어보더군요. 할머니가 왜 저를 정길이가 아닌 상덕이라고 부르는지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옆에서 민망한 표정을 지어 보이셨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웃으며 말해 주었습니다. 아빠, 이름이 두 개야. 정길이도 되고 상덕이도 되지? 제 말에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괜히 민망한 마음에 할아버지께 그저 웃어 보였고요. 그리고 이듬해 설날엔 처가댁을 다녀온 뒤 두 분의 집에 들르기도 했어요. 걱정대로 두 분께선 명절 음식도 차리시지 않고 쓸쓸한 명절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아들 상덕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달려 나오셨고 할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침대에서 우릴 맞아주셨어요. 아니, 정길 씨, 아니, 상덕아, 이 명절에 어떻게 여길 찾아왔어? 명절인데 당연히 아들이 부모님 집에 와야죠. 전하고 음식들 좀 사왔어요. 떡국은 애들 엄마가 꼭 와서 끓여드리고 싶다면서 재료도 사왔고요.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하자. 저와 우리 가족들은 남은 명절 동안 그 집에서 쓸쓸함이 감돌 틈이 없게 아주 소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설 특선 영화도 보고 함께 윷놀이도 하면서 말이죠. 몸이 좋지 않아 거동마저 불편해지신 할머니께선 기어코 침대에서 일어나 소파에 앉아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셨고요. 그렇게 할머니의 아들 상덕이로 지낸 지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께선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점점 건강이 악화되다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입원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께선 제게 전화로 할머니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전하셨지요. 정길 씨, 우리 할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가족들을 전부 부르라고 했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남은 가족이 없어서요. 혹시 정길 씨가 좀 와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할멈이 정길 씨를 보고 가면 참 좋아할 것 같아서요. 저는 두말할 것 없이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제게 연락을 받은 아내 또한 아들들을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고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계시던 할아버지는 제가 도착하자 조용히 옆으로 비켜주셨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할머니가 누워 계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고요. 엄마, 저 왔어요. 정길 씨.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기적처럼 제정신으로 돌아와 계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힘없이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길 씨, 고마워요. 나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남편에게서 정길 씨와 정길 씨 가족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한 많은 늙은이를 위해 정길 씨가 해준 모든 것들 나 꼭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다. 내가 정길 씨 덕분에 마지막에 좋은 추억이 많이 생겼어요. 정길 씨, 이렇게나마 내 셋째 아들이 되어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나 가고 나면 우리 영감도 가끔씩 꼭 찾아가 줘요. 참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눈에 담으려는 듯한 할머니의 눈망울이 잊히질 않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오래도록 힘없는 눈빛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눈을 감으셨어요. 여전히 제 손을 꼭 쥔 채로 말이죠. 여보,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품에 안고 무너지듯 오열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엉엉 우는 아이들을 양팔로 안으며 눈물을 흘렸고요. 저 또한 그동안 할머니와의 인연을 생각하니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군요. 처음엔 할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제 부모님 생각도 났기에 별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인연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쌓인 시간과 추억은 결국 제 가슴 속의 할머니를 아주 단단히 새겨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덕에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추억하는 시간 또한 가지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끝까지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자식을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과 기억이 사라져가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문드러졌을 아버지를 상상하니 심장이 조여오는 것처럼 아팠죠. 그렇게 펑펑 우는 저를 할아버지께선 꼭 안아주셨습니다. 정작 할아버지 본인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으면서 말이에요. 할머니의 장례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제게 그동안 아들 노릇을 해준 대가로 2억이라는 큰 돈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손사래까지 치며 할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고요. 하지만 이번엔 할아버지도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참을 실랑이 하던 끝에 저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차라리 이 돈을 치매 환자들을 위한 단체에 기부하는 건 어떨까요? 내가 죽으면 어차피 남은 돈 다 사회에 기부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신 이거 받아요. 지금 돈 나갈 곳도 많잖아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어? 아닙니다. 저는 돈보다 더 값진 걸 할아버지 할머니께 받았는 걸요. 정말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으니 치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열악하다는 걸 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꼭 부탁드립니다. 대신 할아버지, 저 돈 말고 앞으로 가끔 김치찌개나 좀 끓여주세요. 제 아내도 요리를 잘하지만 할아버지가 끓여주신 김치찌개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아이고, 그럼 우리 할멈이 없어도 앞으로 날 찾아온다는 말인가? 아휴, 고마워요. 고마워. 고맙긴요. 그럼 설마 제가 인연을 이렇게 무자르듯 끊어버릴 줄 아셨어요? 할머니도 그랬지만 할아버지도 제게 이젠 소중하고 귀한 분이세요. 제 말에 할아버지는 눈물이 마르지도 않으시는지 다시 또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남은 가족도 없이 혼자서 남아서 살아갈 날이 두려우셨던 걸까요? 할아버지가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이번엔 제가 그런 할아버지를 꽉 안아드렸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1년이 안 된 지금 저는 할아버지를 이전보다 더 자주 찾아뵙곤 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니를 뒤따라 가셨던 아버지가 생각나 할아버지가 더욱 걱정이 되었거든요. 가끔 시간이 길게 나면 지방으로 함께 낚시를 가기도 하고 주말엔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등산을 다녀오기도 하죠. 제 아내도 할아버지가 신경 쓰였는지 제가 갈 때 아이들 데리고 저와 함께 가거나 그러지 못하면 꼭 영상 통화라도 걸어 아이들 얼굴을 보여드리곤 해요. 여기까지가 헌옷수거 기사 일을 하며 제게 생긴 소중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게 부모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다시금 깨우치게 한 분들이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어요. 아무리 본인이 아프고 힘들고 하다못해 몹쓸병에 걸려 기억을 잃어갈지라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요. 세상에 부모의 사랑만큼 변하지 않고 위대한 것은 없다는 걸 전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TV나 뉴스를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흉흉한 사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세상이 참 말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세상엔 이런 가슴 절절한 부모들도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직 세상은 아름답다는 걸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면 이 흉흉한 세상도 언젠가는 더 사람 살기 좋고 따뜻한 곳이 되겠죠? 그럼 들어주신 분들 가정에 모두 평안함이 깃드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